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전산회계 2급을 같이 할 김운주 강사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2002년부터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때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2년 하면 월드컵 생각나죠. 그거 외에 그 전까지는 전산회계가 국가공인이 아니었는데 2002년도에 국가공인 승인을 받아요. 지금 2017년이니까 15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그동안 제가 이제 얻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낌없이 이제 전달해 드리면서 이제 합격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국가공인 시험입니다. 프로그램은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가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 회사가 있습니다. 세무사랑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K랩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주관을 하고요. 시험이 100점 만점이에요. 이론 30점, 실기 70점. 그러니까 어떤 시험은 간혹 가다가 이론하고 실기를 따로 보는 시험도 있는데 이 시험은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이론 다 틀리고 실기 다 맞으면 합격이네요. 합격은 합격인데 이게 이제 실기를 70점 맞으려면 또 이론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또 실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시험에 대한 구성에 대한 거. 자, 전산회계 2급이 가장 낮은 급수예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회계는 1급이고 세무는 2급이라고 써 있으니까 왠지 좀 회계 1급이 세무 2급보다 더 높은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전산세무 1급, 2급, 3급, 4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국가공인 시험에 4급이 어딨냐 해가지고 기존의 3급이 전산회계 1급이 되고 4급이 전산회계 2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론 시험은 재무회계에 대한 거, 이제 회계 원리라고 하는데 이 회계 원리가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가 30점, 객관식 문제 15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실기 부분은 이렇게 적어드린 대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전산회계 1급이 되면 이론에서 원가회계하고 부가지세가 추가되겠고 그리고 매입매출점표라는 게 추가가 돼요. 또 전산세무 2급이 되면 전산회계 1급 내용을 다 일단 포함시킨 상태에서 소득세가 추가가 되고 이론은 소득세가 추가가 되고 실기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부가지세 부속서류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산세무 1급은 법인세가 추가가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는 전산회계 2급이니까 일단은 재무회계, 기초정보관리, 일반전표, 결산, 오류수정, 장부조회 등으로 테스트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부의 말씀. 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가입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할 때 또 이게 자기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볼 거면 상관이 없는데 시험을 응시할 때 이제 자격증에 이제 사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시표에 사진 들어가야 되고 사진 스캔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또 간혹 가다가 보면은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이때 돼가지고 막 회원가입 해가지고 이제 시험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증명사진 스캔한 게 없네. 그래서 간혹 접수를 놓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늦지 않게 이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 시험이 지금 1년에 6번이 있어요. 그 2달에 한 번꼴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까 언제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특히 대학생이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 특히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미리미리 해두세요. 임박할 때 공부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뭐 4월 9일이나 뭐 6월 3일, 10월 15일, 12월 2일, 막 이런 시험을 대비하겠다. 그러면 이게 대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하고 겹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벼락치기를 하고 싶은데 또 학교 시험하고 겹쳐버리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지장을 안 받고 싶으면은 좀 시험 기간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하지 뭐 이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 자,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 또 첫 번째로 책 있어야 되죠. 수업 교재하고. 그냥 책만 보면은 이게 좀 지식이 없으면 책만 봤을 때 뭔 내용인지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수험생들의 노력.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산회계를 공부하는데 한 2달, 3달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짧은 기간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짧은 기간에 하는 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유사한 다른 시험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용이 다 아니까 이론적인 거 다 알겠네. 실기 모르는 것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에 붙으시는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 또 여러분들 합격에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제 교재와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100점 만점, 100% 중에 20%밖에 안 되는 거죠. 또 거꾸로, 내가 지금 회계의 히읗자도 몰라요. 그러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좀 잘해주시면 또 70%는 넘어가잖아요. 자, 일단 교재와 강의, 20%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겁니다. 요 수험생들의 노력, 이것만 조금 기울여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험, 이 전산회계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혹시 잠자기 전에,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습관이 돼서 양치 안 하고 잠을 자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런 식으로 밥을 먹고 이제 뭐 껌이라도 씹든가 양치라도 하든가, 이제 습관화가 돼 있는 분들은 항상 하시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좀 사실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산회계에 인강을 제공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경쟁 상대는 다른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하는 모 선생님이 아니라 게임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인터넷 서핑이라든가 이런 게 제 경쟁 상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들으실 때 좀 유혹거리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이런 거 조금만 참아주시고 하루에 적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나중에 이게 당장의 차이가 없더라도 이게 한 5년, 10년 이렇게 흘러갔을 때 좀 여러분들이 좀 미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저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뭐 공부해라 뭐 이러면 정말 듣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보통 제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이게 5년 정도 후에 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애들이 대학교도 일반적으로 잘 가죠. 또 대학교 들어와서도 똑같은 과를 들어갔는데 누구는 좋은 데 취직되고 누구는 좀 결과가 안 좋고, 그것도 이제 1학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또 회사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입사 동기인데 누구는 승진을 거듭하는데 누구는 금방 그만두고 아니면 진급을 못하고, 그런 게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시험 합격한 다음에 꼭 회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과거에 김은주라는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만 전달해줘도 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짧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조금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책은 제 S라인 전산회계 2급이라는 책으로 강의를 합니다. 지금 2017년이니까 당연히 2017년 강의로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2016년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책 이거 거의 새 책인데 작년에 사놓고 하나도 안 봤는데, 자, 이거 전산회계 2급은 크게 개정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정도만 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혹시 작년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냥 들으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진도 좀 한번 나가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목차 끝나고 나서 이론 부분 챕터 1에서 회계 기초 이론이라고 나오죠. 그 전에 뭐 이상한 말을 제가 써놨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 교수님들께서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분들은 이런, 예를 들어 기업의 이해관계자,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 등식,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 회계 기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라는 거고, 학습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항목을 4가지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한 다음에, 자, 여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계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1번 매우 미흡, 2번 미흡, 3번 보통, 4번 우수, 5번 매우 우수, 이렇게 적었죠.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매우 미흡이나 미흡인 것 같다. 그럼 공부를 반복을 해서 이게 우수나 매우 우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1절. 자, 회계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회계 하니까, 자, 예를 들어 내가 회계를 공부한다. 그럼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야, 근데 회계가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단순히 돈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고상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정의를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칠게요.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요. 그럼 요 말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100억을 투자하면 이거를 2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업 하실 거예요? 100억을 투자하면 200억이 돼. 자, 그럼 어때요? 자, 한다고 칩시다. 이거 2배가 되잖아요. 자, 사업을 한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겁니다. 100억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기업이 이제 운영하고 관리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재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자, 편의상 이거를 자산이라고 할게요. 자산, 기업의 재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는 자기 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출자한 돈만으로 모자라요. 그러면 다른 데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빌려온 거를 부채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다시 좀 큼지막하게 그려볼게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랑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일단 주주를 모집을 해서 한 30억 정도는 주주를 모집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70억은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돈을 빌려서 이렇게 내 돈 30억과 또는 주주의 돈 30억과 부채, 채권자라고 해요. 채권자의 지분이에요. 채권자로부터 70억을 빌려가지고 100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제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기업의 재산을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산. 자, 이거 주식 발행하는 거, 주주의 돈을 자본. 다른 데서 빌려온 돈을 부채.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통해 나중에 새로운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구성될 거예요. 자, 편의상 자, 시작하는 시점을 기초라고 합니다. 끝나는 시점을 기말이라고 해요. 혹시 야구 경기를 보시면 먼저 공격하는 팀, 나중에 공격하는 팀이 있죠. 먼저 공격할 때는 1회 초, 2회 초, 3회 초 이렇게 부르고 나중에 공격하면 1회 말, 2회 말, 3회 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초 좀 옆에 잘리니까 제가 아래 부분에다 적어 볼게요. 기말에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해서 자산이 100억에서 120억이 됐다고 할게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이 120억이 자산인데 이 중에 40억 원은 주주 거다. 자본. 그리고 80억은 채권자 거자. 부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달라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초에서 기말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요? 일단, 자, 경영자. 내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잘했나, 잘못했나 확인하고 싶겠죠. 주주. 나 이 회사 주식 샀는데, 내가 산 주식회사 괜찮은가 확인하고 싶겠죠. 채권자, 나 요 회사에 돈 빌려줬는데 원금하고 이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기업이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정부 또는 세무서 얼마나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또 궁금해하겠죠. 그 다음 기타 등등. 나 이 회사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해관계자라고 불러요. 경영자, 주주, 채권자, 정부, 기타 이해관계자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한테 그러면 기업에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알아서 정보를 제공해라. 그럼 너무 막연하니까 약속된 양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 제공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회계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무제표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중에 재를 갖다가 앞에는 I고 뒤에는 어이잖아요. 재산할 때 재자고요. 의무할 때 무자예요. 그 다음에 한자 중에 여러 재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재무제표가 재산과 재무에 대한 여러 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 대해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정보 제공 수단이 뭐다? 재무제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1절이었고 제가 예제를 두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예제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어느 게 가장 가까워요? 4번이 가장 이제 좀 정확한 설명이죠. 1, 2, 3번은 좀 부분적이에요. 채권과 채무를 기록한다? 아까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는데 그럼 자본이 빠지잖아요. 소유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준다? 채권자는 소외시킬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는 주면서 해야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이것도 일종의 뭐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목적으로 보기는 4번이 더 가까운 설명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예제 1-2번입니다. 회계의 기본 목적. 그래서 아까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죠. 그 중간에 제가 화살표 그리고 경영성과 적었었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와 경영 상태 두 가지 다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제 1-2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재무제표의 정의와 종류가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요. 회계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회계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이제 거꾸로 수학은 배우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배웠잖아요. 요즘에는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산수라고 했는데 요즘에 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수학 암기죠, 사실은. 이해 과목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문제 보면은 어떤 문제를 보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지 풀이 과정을 외워가지고 문제에 적용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암기를 그냥 통으로 암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좀 암기가 보다 쉽게 되는 거죠.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도 사실 암기를 강요하면 왠지 이해시킬 능력이 없어서 암기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회계도 사실은 암기 과목이에요. 좀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숙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외우기. 숙제를 제가 비록 검사는 못하지만 숙제로 제가 내줄게요. 자, 재무상태표. 자, 이거 앞부분 잘 봐야 돼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예요. 근데 다른 거는 일정 기간이죠. 이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뒤에 이제 제가 재무상태표 양식을 간략하게 써놨는데,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나오죠. 일정 시점이겠고,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여기에 제가 안 적어놨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일정 기간의 자본변동 내역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의 현금변동 내역. 주석, 다른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거, 이게 주석입니다. 자, 첫 글자만 따니까 재손자, 현주 이렇게 나오네요. 자,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또 그 아들이 장가가서 또 손자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나들이를 나갑니다. 근데 이제 누가 저한테 어머 이 애 귀여워라. 얘는 누구예요?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얘 손자 이름이 현주라면, 제 손자 현주예요. 이러겠죠. 좀 썰렁한가요? 아재 개그 같은가? 자, 제 손자 현주. 이렇게 이제 첫 글자 따서라도 기억을 해주시고, 내용도 같이 좀 봅시다. 자, 예제 1-3번 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 일정 시점 나오는 건 뭐만 있어요? 재무상태표만.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성극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연결되는 거.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라고 했죠.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자본변동표, 일정 기간의 자본변동 내역,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의 현금변동 내역이고, 주석은 다른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A, B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A.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1-4번,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1-5번인데, 자, 이거 문제를 볼 때 잘 봐야 돼요. 손익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에 기억 니은 하시면 안 되고, 보니까 보니까 디귿에 뭐가 있어요? 재무제표죠.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 들어가죠.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자,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풀다가 여러분들이 틀렸어요. A 기분 나빠 이러시면 안 되고, 틀린 부분은 체크를 해두셨다가 다시 꼭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틀려요. 자, 뭐 하라고요? 틀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틀린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재무제표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1번, 2번, 2번, 그러니까 3, 4, 5는 거의 안 물어보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좀 더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나타내는 건데, 자, 이게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또 외워주실 거, 재무상태표 등식 외워야 됩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저는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대학교를 회계학과가 있는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처음 회계를 접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초반에 회계원리 수업할 때 시작하자마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걸 크게 써요. 그리고 막 강의를 하고 필기하다가 여기서부터 막 필기를 하시다가 이쪽 넘어오잖아. 또 여기는 안 건드리고 막 밑에만 건드리고 또 지우고 쓰시고, 얘는 안 건드리고. 그 쉬는 시간에 칠판 얘들이 지우려고 하면 요거는 지우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러셨을까? 아주 중요하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아까 용어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기업의 재산이라고 했죠. 편의상 자산은. 그리고 부채는 갚아야 할 채무. 이걸 다르게 5글자로 요약을 하면, 채권자의 지분 또는 채권자의 목.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몫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책들은 지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본을 다른 말로 주주의 지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좀 띄어쓰기 해주자. 그래서 기업의 재산을 자산, 이 중에 채권자의 몫에 해당하는 거는 부채, 주주의 몫에 해당하는 거는 자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구성이 되고, 이것만으로는 너무 단순하다. 좀 자세하게 보자면 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져요. 자산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었죠.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 5가지로 나눠지네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근데 일단 이번 강의에선 너무 외울 게 많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다음에 외우죠.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결론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예제 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6번.
재무상태표 등식이 성립하도록 괄호 안을 채워 넣어 보세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했죠. 부채 얼마일까요? 2,000원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했죠. 자본 얼마여야 돼요? 5,000원. 그 다음에 3번은 자산 더하기 부채 더하기 자본은 자산이니까 9,000원. 참 쉽죠?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죠. 자, 이거 재무상태표 등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제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합한 게 자본이다? 아니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요. 자산 더하기 부채가 자본 아니죠. 자, 양변에 부채를 빼보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인 거지, 자산에서 부채를 합한 게 자본은 아니죠.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8번. 자, 손익계산서 등식이 있는데, 이거는, 자, 4절. 손익계산서 등식이 나오면서 예제 1-8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비용, 자, 수익하고 비용이 있어요. 대충 느낌상 뭔지는 알 것 같죠? 수익, 돈 벌어들이는 거 쉽게 표현하자면 비용 쓰는 거. 그럼 예를 들어 수익이 100원이에요. 비용이 70원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죠. 이익 30원 나오겠죠. 그러면 비용에서 순이익을 더해야지 수익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여기 하면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70이라면 순이익 30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자,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으면 손실일 거고 수익이 더 많으면 이익이겠네요. 자, 1번. 자, 한번 채워보죠. 수익이 150만 원, 비용은 100만 원, 순이익은 50만 원.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번에 비용이 100만 원 더 많네요. 순손실 100만 원. 그리고 수익이 250만 원. 자, 이익이 100만 원이 되려면 비용은 얼마여야 되겠어요? 150만 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하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한숨 쉬어서 미안해요. 한숨을 푹 쉬면서 어렵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만 잘 듣고 따라오시면은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에서 조금 어려워지거나 뭐 그런 거지만 어차피 제가 설명해 줄 거니까. 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주셔야 될 게 있는데 손익계산서 양식 그냥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자, 5절 회계 기간에 대한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회계 기간은 자, 예를 들어 어느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 것인가, 재무제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제가 뭐 이렇게 막 그렸을 때 처음에 기초라고 쓰고 뒤에 기말이라고 적었죠. 처음에 이제 회사가 시작하는 기간을 기초, 끝나는 시점을 기말. 회계 기간은 그래서 기초부터 기말까지고 전년도를 이제 전기라고 불러요. 내년을 차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1-9. 자, 틀린 것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만약에 여기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 회사의 회계 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100년 12월 31일로 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100년 동안 재무제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회계기간 안 끝났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회계연도 같은 말입니다. 정기부터 차기까지가 아니라 기초부터 기말까지.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끝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할만하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마음 먹으신 대로 또 그 뒷부분도 이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회계를 공부할 때 나오는 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